내가 뒤로 돌아서기만 하면 모두 끝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햇볕으로 이글거리는 해변 전체가 뒤에서 나를 압박했다. 나는 샘을 향해 몇 걸음 내디뎠다. 아라비는 움직이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아직 제법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아마 얼굴 위에 드리운 그늘 때문이었는지 그는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기다렸다. 햇볕이 내 뺨을 불태웠고 눈썹에 땀방울이 맺히는 것이 느껴졌다. 그 햇볕은 엄마를 묻던 날의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 특히나 그때처럼 나는 이마가 지근거렸고 피부 밑에서 모든 정맥이 울려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 뜨거움이 나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들었다. 나도 알았다. 그것이 어리석은 짓임을. 한 걸음 더 옮겨봤자 태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나는 한 걸음을, 다만 한 걸음을 더 앞으로 나아갔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인지도 모르겠다. 양로원으로부터 전보 한 통을 받았다. 모친 사망, 내일 장례식, 삼가 애도함. 그것만으로는 알 수 없었다. 아마 어제였을 것이다. 양로원은 알제에서 80km 떨어진 마렌고에 있었다. 나는 2시에 버스를 탈 것이고 오후에는 도착할 것이다. 따라서 나는 장례식을 지켜볼 수 있을 테고 내일 밤이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사장에게 이틀의 휴가를 신청했고 그는 그 같은 유감으로 거절할 수 없을 터였다. 하지만 그는 내켜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심지어 말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는 대꾸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그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컨대 내가 사과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그가 내게 조의를 표해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아마 그는 내일 모레 상중인 나를 보면 그렇게 할 것이다. 지금으로선 얼마간 마치 엄마가 돌아가시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였다. 장례 후에는 역으로 이 일은 정리가 될 테고 모든 게 좀 더 공식적이 될 터였다. 나는 2시 버스를 탔다. 매우 더운 날씨였다. 나는 출발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달렸다.
내가 졸았던 것은 이런 서두름, 달리기, 거기에 더해 덜컹거림, 기름 냄새, 길과 하늘의 반사열,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모든 것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가는 내내 거의 잠을 잤다. 엄마를 무척 사랑했지만 엄마의 장례식에서 슬픔을 느끼진 못했다고 말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청혼하면 받아줄 거냐고 묻는 애인에게 그렇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사랑하냐 묻는 그녀의 질문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굳이 답하라면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2번씩이나. 동네 사람들이 포주라면서 멀리하는 남자가 자신에게 다가올 때도 굳이 그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 남자는 타는 듯 태양이 내리쬐는 해변에서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눈 채 누워있는 한 사내를 권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생각과 그 생각을 표현하는 법이 남들과 조금 다르지만 거짓을 말하지 않는 이 남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이 없냐는 예심 판사의 질문에 자신의 죄가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해서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어머니 장례식에서 무심해 보였던 모습이 재판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감정을 억누르느라 그랬던 걸로 말을 맞추자는 변호사에게도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더 잘 변호해달라고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재판에서는 사건 자체의 경위보다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보인 그의 태도가 더 문제가 되고 그로 인해서 그는 일말의 양심도 없는 괴물, 계획살인을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자로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형을 당하게 된 이 남자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 두려워하지만 죽음에 인접해서야 자유로운 해방감을 느끼며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기다리게 됩니다. 네, 오늘 읽어드릴 글은 이정서 작가님께서 번역하시고 세움출판사에서 출간한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입니다. 낭독을 허락해주신 작가님과 출판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도 소설 속 주인공 메루소처럼 쿨하고 싶은데 독자분들께 사과의 말씀으로 이번 방송을 시작해야겠네요. 오늘 방송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업로드 이후로 이번 방송이 좀 많이 늦어졌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만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리 알려드리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소설 이야기를 하면요. 이 소설 속에서 주인공인 메르소는 엄마의 죽음에 대한 태도 때문에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장례식 이후에 그가 엄마를 떠올리는 순간들에 대한 그 짧고 간결한 서술을 보면 엄마를 무척 사랑했다고 했던 그의 말을 곱씹어 보게 됩니다. 언제냐면요. 같은 건물의 이웃인 살라마노 영감이 그 아내가 죽은 후에 쭉 함께 살아온 늙은 개를 잃어버려요. 근데 그 개를 잃어버리고 나서 밤에 흐느껴 우는 소리를 이제 메르소가 듣게 되는데 그때 엄마를 떠올리고요. 그 다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 계속 두려움에 떨다가 어느 밤에 다가오는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때도 엄마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 오늘 제가 읽어드릴 그의 불행을 초래했던 해변에서의 살인 장면에서도 결정적인 순간 엄마를 떠올립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까미가 가장 공들여서 썼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인상 깊게 읽었던 이 장면 속에서 엄마의 얘기는 주인공의 쿨한 성격처럼 아주 짧고 단순하지만 굉장히 강한 임팩트를 줍니다. 마치 그 길고 길었던 해변과 태양과 그런 것들에 대한 묘사가 사실은 그 속에 이 엄마에 대한 짧은 한 구절을 심어놓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강렬했고요.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옮겨봤자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태양의 존재, 그리고 엄마의 죽음은 주인공 메르소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곱씹어 보시면서 27살 청년이었던 까미의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과 태도가 시처럼 반짝이는, 그리고 태양처럼 폭발하는 그런 결정적인 장면을 음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랑스의 식민지인 북아프리카 알제리의 수도 알제의 선박중개사무소 직원인 메르소는 어느 날 마렌고의 양로원에 있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받고 가서 장례를 치른다. 그러나 어머니의 시신을 보려 하지 않고 관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장례식의 예법에 무감한 그의 태도는 양로원 사람들의 주의를 끈다. 장례식 다음 날 그는 해수욕장에 수영을 하러 갔다가 옛 사무실 동료 마리를 만나게 되고 그녀와 코미디 영화를 본 후 함께 집으로 와서 동침한다. 평범하고 무심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메르소는 같은 층에 사는 레몽이라는 사내로부터 자신을 등쳐먹고 속인 정부를 벌주고 싶다면서 그녀를 유인할 수 있도록 편지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게 된다. 동네 사람들은 레몽이 포주라며 멀리하지만 메르소는 그의 부탁을 들어주고 자신과 친해지고 싶어하는 그를 거부하지 않는다. 편지를 받고 집으로 찾아온 정부를 레몽이 폭행하다가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진다. 얼마 후 레몽은 자신의 친구 한 명이 알제 인근에 있는 작은 별장에서 일요일을 함께 보내자고 초대했다며 메르소에게 같이 가자고 한다. 마리와 함께 해변의 별장으로 간 메르소는 레몽 그리고 그의 친구 마송 부부와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낸다. 그러나 메르소 일행은 남자들끼리 산책을 나갔다가 그들을 미행해서 따라온 아랍인 남자들과 마주치게 된다. 그들 중에는 레몽에게 폭행당한 정부의 오빠가 있다. 그들과 싸움이 벌어지고 정부의 오빠가 휘두른 칼에 레몽이 다치면서 사태는 일단락된다. 응급치료를 받고 돌아온 레몽은 침울해진 마음에 바람을 쐬고 싶다며 해변으로 나가고 메르소는
그를 따라 나선다. 우리는 오랫동안 해변을 걸었다. 이제 햇볕은 찍어 누르는 듯했다. 그것은 모래와 바다 위에서 잘게 부서졌다. 나는 레몽이 스스로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지만 그건 아마도 틀렸던 것 같다. 우리는 마침내 저 멀리 해변 끝에 커다란 바위 뒤에서 모래 사이로 흐르고 있는 작은 샘에 이르렀다. 거기서 우리는 그 아랍인 2명을 발견했다. 그들은 누워 있었는데 기름때 전 작업복 차림이었다. 그들은 완전히 평온하고 거의 만족스러워 보였다. 우리가 왔음에도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레몽을 공격했던 자는 말없이 레몽을 바라보았다. 다른 하나는 곁눈으로 우리를 지켜보며 작은 갈대 피리를 쉬지 않고 불어댔다. 그는 그 악기로 낼 수 있는 3가지 음계를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동안 거기에는 햇볕과 침묵, 샘으로부터 낮게 졸졸거리는 물소리와 3가지 음계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윽고 레몽이 권총이 든 그의 주머니에 손을 댔지만 상대편은 아무 움직임이 없었고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나는 피리를 불고 있는 자의 발가락이 바짝 긴장한 것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상대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던 레몽이 내게 물었다. 쏴버릴까? 나는 만약 내가 아니라고 하면 그가 제 풀에 흥분해서 틀림없이 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단지 그에게 말했다. 그는 아직 자네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런 식으로 쏘는 건 너무 형편없는 짓이야. 침묵과 열기 속에서 여전히 조그맣게 물 흐르는 소리와 피리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레몽이 말했다. 그러면 내가 욕을 하고 저 자식이 반발하면 그때 당겨버리지. 내가 대답했다. 바로 그거야. 하지만 그가 칼을 뽑지 않으면 자넨 쏠 수 없어. 레몽이 살짝 흥분하기 시작했다. 아랍인 하나는 여전히 피리를 불고 있었지만 둘 다 레몽의 몸놀림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아니, 내가 레몽에게 말했다. 남자 대 남자로 하고 자네 총은 나한테 줘. 만약 다른 하나가 개입하거나 저자가 칼을 뽑으면 내가 당길게. 레몽이 내게 권총을 건네주었을 때 햇볕이 그 위에서 미끄러졌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마치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닫혀버린 듯이. 우리는 눈도 깜짝 않고 서로를 응시했고 바다와 모래, 그리고 태양, 그리고 피리와 물이 만들어내는 이중의 침묵 사이에서 여기 모든 것이 멈춘 채였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우리는 쏠 수도 있고 안 쏠 수도 있다고. 그러나 갑자기 아랍인들이 뒷걸음질을 쳐서 바위 뒤로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레몬과 나는 우리가 갔던 길을 되돌아왔다. 그는 기분이 한결 좋아 보였고 버스로 돌아갈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오두막집까지 함께 걸어왔지만 그가 계단을 오르는 동안 첫 번째 계단 앞에 서 있었다. 햇볕 때문에 머리가 윙윙거렸고 그 나무 계단을 밟아 올라가서 다시 여자들을 대면할 수고로움을 생각하니 맥이 풀렸다. 그러나 그 열기 또한 너무나 맹렬해서 눈이 멀듯 하늘에서 쏟아지는 뙤약볕 아래 그대로 서 있는 것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그곳에 머무나 떠나나 매한가지였다. 잠시 후 나는 다시 해변을 향해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시뻘건 폭발은 그대로였다. 바다는 모래 위로 급하고 숨가쁘게 잔물결들을 토해내며 헐떡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바위를 향해 걸었는데 햇볕에 쪼여 이마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었다. 더위 전체가 나를 짓누르며 내 걸음을 막아서는 것 같았다. 얼굴을 때리는 뜨거운 숨결을 느낄 때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바지 주머니 속에 주먹을 움켜쥐며 태양이 쏟아붓는 그 영문모를 쥐기를 이겨내느라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 모래와 흰 조개 껍데기, 깨진 유리 조각에서 솟구쳐 나오는 빛이 칼날처럼 번뜩일 때마다 내 턱은 경련했다. 나는 오랫동안 걸었다. 저 멀리 빛과 바다의 먼지가 만들어내는 눈부신 후광에 둘러싸인 작고 어슴푸레한 바위덩이가 보였다. 나는 그 바위 뒤에 차가운 샘물을 생각했다. 나는 졸졸 흐르던 그 샘물 소리를 다시 듣고 싶었고 태양과 수고로움과 여자들의 눈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으며 그리하여 마침내 그늘과 휴식을 되찾고 싶었다. 그러나 좀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나는 레몽을 노렸던 그자가 다시 돌아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혼자였다. 두 손을 머리 뒤로 깍지 끼고 드러 누워 있었는데 머리는 바위 그늘 안에 있고 나머지 몸은 햇볕에 드러난 채였다. 열기 때문에 그의 푸른 작업복에서 김이 오르고 있었다. 나는 조금 놀랐다. 내게 있어서 그 일은 이미 끝난 것이었고 그것에 관해 어떤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거기에 갔었던 것이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조금 몸을 들어 올리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자연스레 나도 호주머니 속 레몽의 권총을 움켜쥐었다. 그러자 그는 다시 몸을 뉘었으나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는 않은 채였다. 나는 그에게서 제법 멀찍이 한 10여 미터쯤 떨어져 있었다. 나는 간혹 반쯤 감긴 눈꺼풀 사이로 움직이는 그의 시선을 눈치챌 수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그의 모습은 내 눈앞에 불타는 듯한 공기 속에서 춤추듯 흔들거렸다. 파도 소리는 정오 때보다 더욱 나른하고 평온해졌다. 이전과 같은 태양, 같은 볕이 같은 모래 위로 연장되고 있었다. 낮이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끌어넘치는 금속의 대양 속에 닻을 내린 지 벌써 2시간이 흘렀다.
수평선 위로 작은 증기선이 지나갔다. 나는 아랍인으로부터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있었기에 한쪽 시선의 끝에 검은 얼룩같이 보이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내가 뒤로 돌아서기만 하면 모두 끝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햇볕으로 이글거리는 해변 전체가 뒤에서 나를 압박했다. 나는 샘을 향해 몇 걸음 내디뎠다. 아라비는 움직이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아직 제법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아마 얼굴 위에 드리운 그늘 때문이었는지 그는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기다렸다. 햇볕이 내 뺨을 불태웠고 눈썹에 땀방울이 맺히는 것이 느껴졌다. 그 햇볕은 엄마를 묻던 날의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 특히나 그때처럼 나는 이마가 지근거렸고 피부 밑에서 모든 정맥이 울려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 뜨거움이 나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들었다. 나도 알았다. 그것이 어리석은 짓임을. 한 걸음 더 옮겨봤자 태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나는 한 걸음을, 다만 한 걸음을 더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자 이번엔 아랍인이 몸을 일으키지는 않은 채 칼을 뽑아서 태양 안에 있는 내게 겨누었다. 빛이 강철 위에서 번쩍 반사되며 길쭉한 칼날이 되어 내 이마를 쑤시는 것 같았다. 동시에 눈썹에 맺혔던 땀이 한꺼번에 눈꺼풀 위로 흘러내려 미지근하고 두꺼운 막이 되어 눈두덩을 덮었다. 이 눈물과 소금의 장막에 가려 내 눈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제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곤 이마에서 울려대는 태양의 심벌짓 소리, 정면의 단검에서 여전히 희미하게 번쩍이는 빛의 칼날 뿐이었다. 그 타는 듯한 칼날은 속눈썹을 파고들어 아픈 두 눈을 후벼 팠다. 모든 것이 휘청거린 건 바로 그때였다. 바다로부터 무겁고 뜨거운 입김이 실려왔다. 온 하늘이 활짝 열리며 비오듯 불을 뿜어대는 것 같았다. 나는 온몸이 긴장했고 손으로 권총을 힘있게 그어쥐었다. 방아쇠가 당겨졌다. 나는 권총 손잡이에 매끈한 배를 느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날카롭고 귀청이 터질 듯한 소음과 함께 그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나는 땀과 햇볕을 떨쳐버렸다. 나는 내가 한낮의 균형을 스스로
행복감을 느꼈던 해변에 그 예외적인 침묵을 깨뜨려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고는 미동도 하지 않는 몸뚱이에 네 발을 더 쏘아댔고 탄환은 흔적도 없이 박혀버렸다. 그것은 불행의 문을 두드리는 네 번의 짧은 노크 같은 것이었다.